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윤씨 문중이 대대로 터를 잡은 연한 고을에 가을 서리가 내리던 해 집안의 기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내려온 종가의 위세는 겉모습만 번듯했을 뿐 속은 이미 골마들어가고 있었지요. 대청마루에 앉은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기계를 잃지 않았으나 요즘 들어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지요. 안채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설화의 바느질 소리마저 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저 계집 때문이지. 윤씨 부인은 부채를 탁탁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장남 윤세훈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에 벌써 3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그는 점점 의기소침해져 책상 위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이고 있었지요. 도련님, 저녁상을 드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여종 소양이었습니다. 18살의 소양은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째 단정한 얼굴과 손빠른 솜씨로 윤씨 부인이 곁에 두고 아끼던 계집이었지요. 소양이 상을 들여놓자 윤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양아, 내 어머니는 뭐라 하시더냐? 따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소양은 공손히 대꾸하며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양아, 당장 이리 들어오너라. 소양은 얼굴이 하얘져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손에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눈매가 매섭게 빛났지요. 이게 무엇이냐? 윤씨 부인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소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른다고? 내 방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 하느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안에 든 은전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우리 집 살림을 훔쳐 모아둔 것이 틀림없다. 소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님, 소녀는 감히 주인 어른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기울어 서러운데 믿던 종년마저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지요. 은혜도 모르는 계집. 윤씨 부인이 소양의 뺨을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양은 뺨을 감싸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소녀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그때 며느리 설화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24살의 설화는 윤세훈과 혼인한 지 3년째였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늘 숨죽여 살아왔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설화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이 도둑년이 우리 집 은전을 훔쳤다. 더 두고 볼 수 없다. 설화는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성실한 성품을 알고 있던 터라 믿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양은 마지막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끝내 믿어주는 이가 없음을 깨닫고 더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양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진 채 윤씨 집을 떠났습니다. 3년을 정들었던 집이었건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설화는 창문 너머로 소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한마디 변명조차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소양을 내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나아질 기미는커녕 둘째 아들 윤만석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으니까요. 윤세훈은 이 모든 일을 술잔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과거 낙방에 한해 짓눌린 채 집안일에 등을 돌린 그였지만 소양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지요. 이렇듯 윤씨 집안의 몰락은 한계 집종이 내쫓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훗날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말입니다. 윤씨 집에서 쫓겨난 소양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가을밤 찬바람이 얇은 치마자락을 스치며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만 재촉하던 소양은 결국 고을 장터 한쪽 움막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장터에는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양은 찬 땅바닥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윤씨 집 온돌방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어이, 계집애, 어디서 온 게냐? 이런 데서 밤을 새우다니. 엿장수 노인이 동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여기 있었습니다. 혹시 일거리를 찾는 게냐? 바느질 솜씨만 있으면 부잣집 마님들이 일감을 줄 게다. 노인이 말하자 소양의 가슴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씨 집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로 끼니라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일감은 들어오지 않고 겨우 얻은 바느질로는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찬 흙바닥에서 자다 보니 몸은 여위어 같고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그 무렵 윤씨 집 둘째 아들 윤만석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5세 그는 평소부터 소양을 탐내고 있었는데 소양이 내쫓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회라 여겼지요. 어느 날 밤 윤만석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뒤지던 그는 마침내 움막 곁에 웅크려 있는 소양을 찾아냈습니다. 소양아. 윤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양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걱정되어 찾아왔다. 이런 데서 어찌 사느냐? 나와 함께 가자. 소양은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렀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모르게 하면 된다. 윤만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내가 은밀히 살 곳을 마련해주마. 거기서 나만을 위해 살면 된다. 소양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집에서 쫓겨난 몸일지라도 도련님의 첩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윤만석은 거절에 화가 났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발길을 돌렸으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윤만석은 자주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돈을 쥐어주려 했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 도련님이 계집종과 엮였다더라. 괜히 쫓겨난 게 아니었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결국 윤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 계집과 엮인 일은 당장 끊어라. 윤만석은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이미 소문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여파로 소양의 처지는 더 공공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일감을 주려던 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지요. 그런 소양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집안 하인들이 장터를 다녀올 때마다
전해주는 말을 들으며 소양의 처지를 알게 되었지요. 움막 곁에서 바느질을 한다더라. 날이 갈수록 얼굴이 말라간다더라는 소식이 설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설화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해질녘 그는 시어머니 몰래 조용히 가마를 타고 장터 근처로 나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설화는 장옷 자락을 여미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양이 있다는 움막으로 향했지요. 소양은 움막 곁에서 여느 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양아. 설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양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씨,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내 소식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설화는 소양 곁에 앉으며 말했다.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소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쫓겨난 뒤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순간이었지요. 아씨, 정말 저는 죄가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설화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 몰래 도와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찾겠다. 설화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양을 도우면서도 집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끝내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소양을 살려야 한다는 다짐이 굳어졌지요. 설화가 떠올린 계책은 위험하면서도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소양을 장터에 두되 해가 지면 몰래 불러들여 바느질을 시키고 새벽이 밝기 전까지는 집안 어딘가에 재우는 것이었지요. 만일 들키기라도 한다면 설화 자신도 파멸을 면치 못할 일이었으나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설화는 장옷을 여미고 가마를 타고 은밀히 장터 근처로 나갔습니다. 소양은 움막 곁에 앉아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며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양아, 이리 와보아라. 설화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한 골목으로 불러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살 길을 하나 마련해 보겠다. 소양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설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 밤마다 뒷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와 바느질을 하고 잠시 행랑채에서 몸을 눕거라. 날이 밝기 전에는 다시 나가야 한다. 낮에는 내가 만든 물건을 장터에서 팔거라. 단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시어머님께 알려지면 너도 나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소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내쫓긴 집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대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양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소양은 뒷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미리 준비한 옷감과 실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챙겨온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님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챙겨둔 옷감이다. 그리고 이 밥은 내 몫으로 덜어두었다. 찬밥이지만 허기를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소양은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 이런 은혜를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설화는 손사래를 치며 낮게 웃었습니다. 은혜라니, 사람이라면 밥은 먹어야지. 허기를 면해야 바느질도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소양은 촛불 아래 앉아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여전했지요. 섬세한 자수며 색 맞춤이며 보는 이의 눈을 끌 만큼 고왔습니다. 설화도 곁에 앉아 조용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종들이 맡던 일이었으나 이때만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씨께서 이런 일까지 하시면 손끝이 성할 리 없겠습니다. 소양이 만류했지만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지면 어떠하냐. 너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두 여인은 밤이 깊도록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지니 마치 자매처럼 의지하는 모습이었지요. 바느질이 끝나면 소양은 곧장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미리 마련해둔 행랑채 구석, 낡은 이불 한 채를 덮고 잠시나마 따뜻한 잠을 청할 수 있었지요. 찬 땅에서 떨던 때에 비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설아는 소양을 깨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뒷담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이어지자 곧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소양은 떠돌이 바느질 아씨로 불리며 손님들을 끌었고 부잣집 부인들이 찾아와 주문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끼니에 쓰고 나머지는 설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아는 그 돈으로 집안의 급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살림이 알뜰히 돌아가니 동네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가 살림을 잘 꾸린다더라. 예전보다 사정이 한결 나아졌다더군. 윤씨 부인도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설아야, 요즘 살림이 좀 펴진 것 같구나. 예, 어머님. 아껴 쓰다 보니 조금은 나아진 듯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소양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윤만석이 뒷마당으로 나와 기척을 느낀 것이지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윤만석이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양은 황급히 촛불을 꺼버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윤만석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두 여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설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아는 집안 사람들의 동태를 미리 살피고 안전한 때에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양은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다녔습니다. 한편 윤세훈은 아내의 변화를 은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설아가 밤마다 등불을 오래 켜두고 낮에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것이지요. 설아야, 몸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윤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설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세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역시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술에만 기대는 처지라 아내의 일을 깊이 따질 힘이 없었지요. 두 달쯤 흐르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집안에 급한 빈 몇 가닥은 막을 수 있었고 끼니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소양 또한 장터에서 단골이 생겨 조금은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씨 솜씨가 참 곱다. 어느 양반댁 부인이 소양의 수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설아와 소양의 은밀한 동맹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희망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설아와 소양이 힘을 모아 살림을 꾸려가며 조금씩 숨통을 트이고 있던 차에 윤만석의 행실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25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소양을 차지하지 못한 분풀이인지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고 있었지요. 만석이가 또 기생집에서 밤을 새웠다더구나. 윤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놈이 언제 정신을 차리려는지 원통하다. 윤만석은 낮에는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해가 지면 어김없이 교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기생 연홍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연홍은 고운 얼굴에 노래와 춤까지 뛰어나 많은 양반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윤만석은 그녀를 독차지하려고 무리한 돈을 퍼부었습니다. 연홍아, 오늘은 나만을 위해 노래해 다오. 윤만석이 술에 취해 읊조렸습니다. 도령님, 오늘 가져오신 돈이 모자라다고 들었습니다. 연홍은 교태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만석은 체면이 깎인 것이 억울해 더 많은 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은 이미 바닥이 났지요. 그는 결국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윤도령, 이번 달 이자는 언제 내실 겁니까? 전당포 주인이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마련하겠습니다. 윤만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들어올 돈 따위는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당포 주인들은 윤씨 집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독촉하기 시작했지요. 윤도령, 언제까지 피하려는 겁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온 동네에 윤씨 집빚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던 윤씨 부인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 집안이 망신을 당했구나. 윤씨 부인이 윤만석을 붙잡고 호통쳤습니다. 내가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나 윤만석은 고개만 푹 숙였을 뿐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더 큰 화근을 불러왔지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와 윤씨 부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부인 어른, 윤도령께서 저희 상단에 보증을 서셨는데 말입니다. 보증이라니 무슨 말이냐? 윤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령께서 윤씨 집안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돈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빚은 집안에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윤씨 부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윤만석이 멋대로 집안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는 지금까지 진 빚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컸습니다. 만석아, 당장 나와라. 윤씨 부인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윤만석은 이미 달아나 버린 뒤였습니다. 일이 커지자 몸을 숨긴 것이지요. 결국 윤씨 부인은 혼자서 상인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소양이 밤새 바느질해 조금씩 마련한 돈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태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소양이 몰래 들어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양아, 이 집안이 정말 큰일이다. 도련님이 저지른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소양은 손을 멈추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설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빚을 막기는 어려울 듯하다. 며칠 뒤 고을의 부유한 상인 김만득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어른 윤도령이 제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하신다면 이 집을 제게 넘기셔야 합니다. 뭐라?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령께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습니다. 여기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만득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년 내려온 종가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윤세훈은 비로소 술잔을 밀쳐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눈을 뜨는구나. 더는 술에 기대 살 수 없지. 그는 곧장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주막에서 술에 취해 있는 윤만석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아, 내가 이 집안을 어디까지 망치려 드는 것이냐. 윤세훈이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홍이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윤만석이 술 기운에 흐느적이며 대꾸했습니다.
기생 하나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팔아먹겠다는 소리냐. 윤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윤만석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꾸짖음에도 귀를 닫고 다시 술잔만 기울였지요. 윤세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능하여 집안을 붙들지 못한 것도 한스러운데 이제는 집마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아의 마음속에서도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소양과 함께 흘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았지요. 집안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설아와 소양은 여전히 밤마다 모여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윤만석이 만든 거대한 빚 앞에서는 티끌 같은 노력이었지만 당장 끼니를 잇기 위해서라도 멈출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소양이 평소보다 늦게 뒷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소양은 조심스레 뒤채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아씨가 준비해 주신 바느질감이 많구나. 소양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가 불쑥 눈에 띄었습니다. 반쯤 천에 묻혀있던 장부였지요. 호기심에 장부를 펼쳐든 소양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글씨는 모두 윤만석의 필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그의 방탕한 행적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연홍에게 비단 10필 은전 50냥, 도박판에서 잃은 돈 은전 30냥, 가짜 인삼을 진짜라 속여 판 돈 은전 20냥. 소양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윤만석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더 큰 충격은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소양의 방에 은전을 숨겨두고 어미에게 일러바침. 이제 소양을 내 뜻대로 부릴 수 있으리라. 소양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 모두 윤만석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소양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설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설아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소양아, 오늘은 늦었구나. 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을 발견했습니다. 소양이 급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설아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장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아씨, 제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다 그 도령의 짓이었습니다. 소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아는 소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양아. 그때 내가 더 힘써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윤만석이 사람들을 속이고 해친 일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씨, 이 장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소양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아는 깊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내기엔 집안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장부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설아가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윤만석이 거래한 상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약점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세금을 속였는지, 누가 관아에 뇌물을 바쳤는지까지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지요. 어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을까?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걸로 사람들을 협박하려 했을 겁니다. 소양이 대꾸했습니다. 정말로 장부에는
여러 상인들의 비밀스러운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칼날과도 같다. 설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못 쓰면 수많은 이들이 다칠 것이다. 두 사람은 장부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발하자니 집안이 파멸할 것이고 숨겨두자니 피해자들이 불쌍했지요. 아씨, 일단 안전한 곳에 감춰두시지요. 때가 되면 꺼내셔야 할 겁니다. 소양이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자.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설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 아씨. 설아는 장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소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양아, 내 억울함은 언젠가 반드시 밝히겠다. 아씨의 말씀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소양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어갔지요. 며칠 후 윤만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뻔뻔스레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마련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무슨 수작이냐? 윤씨 부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만득과 새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거든요. 설아는 이 대화를 엿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만석이 장부 내용을 이용해 협박할 속셈임을 직감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장부는 지금 자신과 소양의 손에 있었습니다. 설아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장부로 시동생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하고 말이지요. 윤만석의 빚과 악행이 차차 고을에 퍼지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터에서는 윤씨 집안을 험담하는 소리가 오갔고 심지어 윤씨 집 앞을 지나던 이들은 침을 뱉고 가기도 했지요. 윤씨 집 도령이 김서방을 속여 가짜 약재를 팔았다더라. 한 안악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뿐인가 박서방네는 그 도령 때문에 논밭까지 팔 판이라 하더구먼.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고을 원님 박윤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윤겸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지요. 백성이 고통받는 일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윤씨 집안이 심상치 않다지. 박윤겸이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예, 원님. 백성들 사이 불만이 크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윤만석이 여러 사람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편 설아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지요. 남편 윤세훈 또한 술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장옷을 쓰고 장터에 나섰을 때 한 상인이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댁이 윤씨 댁 아시시지요? 그렇습니다만. 설아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윤만석 도령 때문에 저희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짜 인삼을 진짜라 속여 큰돈을 받더니 사실은 물을 깎아 만든 것이더군요. 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부에서 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이 몰래 들어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설아는 낮에 들은 일을 전했습니다. 소양아, 이제 더는 숨기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설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 도련님의 악행이 고을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무고한 백성들만 고생하지 않겠느냐. 소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말만 해도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윤만석에게 속아 재산을 잃은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씨,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설아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심을 말했습니다. 관아에 나아가야겠다.
관아의 말입니까? 소양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원님께 사실을 고하고 장부를 증거로 내세워 도련님의 죄를 밝혀야 한다. 소양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씨, 그러면 윤씨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설아가 쓸쓸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밝혀 억울한 이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것이 옳다. 며칠 뒤 설아는 마침내 남편에게 뜻을 밝혔습니다. 서방님, 제가 관아에 나아가 도련님의 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윤세훈은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겠느냐? 이미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설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도련님의 악행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란 말이냐? 설아는 비단 보자기에 싸둔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세훈이 펼쳐본 순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만석이가 이런 짓을 했다니 그뿐이 아닙니다. 소양이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모두 도련님의 계략이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윤세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동생이 저지른 짓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서방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설아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윤세훈은 깊은 갈등에 잠겼습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러나 결국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겠다. 집안이 어찌 되더라도 내 뜻을 따르겠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설아는 소양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소양아, 내일 관아에 나아가겠다. 너도 함께 가서 증인이 되어다오. 소양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저 같은 천한 계집의 말을 원님께서 믿으실까요? 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와 소양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두 여인은 담대하게 걸음을 옮겼지요. 원님께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설아가 관아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윤만석 도련님의 악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박윤겸은 즉시 설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마침 윤씨 집안의 일로 근심하던 차였거든요. 설아는 당당히 관아 뜰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지요. 관아 대청에 앉은 박윤겸 원님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단정히 관복을 입고 앉은 그는 엄정한 기계와 함께 따뜻한 눈빛을 지닌 관리였지요. 윤씨 집 며느리가 직접 관아에 나왔다 하니 무슨 일인가? 박윤겸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설화는 깊이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원님, 시동생 윤만석 도련님의 악행을 고발하고자 왔습니다. 시동생을 고발한다고? 가족을 관에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원님, 이 장부를 살펴보시옵소서. 설아가 비단 보자기를 풀어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박윤겸은 서기에게 장부를 가져오게 하여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얼굴빛은 이내 굳어졌습니다. 가짜 인삼을 판 일, 상인들을 속인 일, 심지어 여종 소양에게 누명을 씌운 일까지 적혀 있구나.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녕 이 글씨가 윤만석 본인의 것이라 단언할 수 있겠느냐? 예, 원님. 그자의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윤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소양이라는 여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들여오너라.
소양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원님 앞에 선 것은 생전 처음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내가 소양이냐? 박윤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 원님. 소양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윤씨 집에서 쫓겨날 당시 일을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소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전 주머니가 방에서 나왔던 일, 결백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일, 그리고 억울하게 내쫓긴 사정을 차근차근 말했지요. 박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양의 말과 장부의 기록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윤만석을 당장 잡아오너라. 박윤겸이 포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윤만석은 여전히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가 관아에 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도령님, 관아에서 잡으러 왔습니다. 하인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윤만석은 얼굴이 새파래져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막아섰지요. 윤만석, 원님 분부시니 따라오시오. 포졸들이 외쳤습니다. 윤만석은 끌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했단 말이냐. 관아에 끌려온 윤만석은 대청에 앉은 형수 설아와 소양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왜 여기에? 박윤겸은 장부를 높이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냐? 윤만석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숨겨둔 줄 알았던 장부가 눈앞에 있으니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라. 원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만석은 더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글씨는 분명 자신의 필체였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원님.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윤겸은 며칠에 걸쳐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피해자들을 불러 하나하나 증언을 들었지요. 결국 윤만석이 속이고 해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자의 죄가 크다. 다수의 백성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으니 곤장 50대와 함께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겠다. 포졸들이 곧장 형장을 준비했습니다. 윤만석은 대청 마당에 끌려나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매질이 이어질 때마다 통곡이 울려 퍼졌지만 백성들은 속이 후련하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윤겸은 윤씨 부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무엇라 하겠느냐. 윤씨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원님. 자식을 바로잡지 못한 죄가 큽니다. 특히 여종에게 누명을 씌운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박윤겸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재산 일부를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갚도록 하겠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겸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야,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덕분에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원님,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종, 원님이 소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일이 이제야 밝혀졌구나. 내 명예가 회복되었다. 소양은 눈물이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윤만석에게 속아 고생하던 이들이 모두 억울함을 풀게 되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가 참으로 의로운 분이구나. 소양이라는 아씨도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었네. 관아를 나선 설하와 소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진실을 밝힌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윤세훈은 집으로 돌아온 아내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 덕분에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명예라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윤씨 집안은 예전 같은 위세는 잃었으나
정의로운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뒤 윤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만석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고 집안 재산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으로 나누어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을 사람들의 윤씨 집안을 보는 시선은 예전보다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가 참 의로운 분이야.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시동생을 고발할 용기가 어디 쉽겠어? 설화는 이제 소양을 집안으로 다시 맞아들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소양의 억울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더는 막을 수 없었지요. 소양아, 이제는 당당히 이 집에서 살아라. 설화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양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다. 소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억울하게 쫓겨났던 자신이 다시 이 집에서 당당히 살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윤씨 부인도 처음에는 소양을 대하기 불편해했지만 차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양아, 내가 내게 큰 죄를 지었다. 윤씨 부인이 불러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내 억울함이 밝혀진 이상 사과하는 것이 옳다. 부인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훈은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설화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무너졌을 터였지요. 설화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내다. 설화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도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술을 끊고 공부에 힘쓰셔야 합니다. 윤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집안을 지켜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요. 그날 이후 윤세훈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책상 앞에 앉아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설화와 소양은 여전히 바느질을 해 살림을 도왔고 조금씩 집안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생겨났지요. 윤씨 부인도 이제는 체면보다 화합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구나. 예, 어머님.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설화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을에서는 설화의 의로운 행동이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퍼져 며느리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로 칭송되었지요. 윤씨 집 아씨 같은 부인이 어디 있겠어. 그 의로움 덕분에 고을 백성이 다 산 것이지. 이런 명성 덕에 설화와 소양이 만든 바느질 물건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며느리가 손수 만든 물건이라며 앞다투어 사갔지요. 시간이 흘러 이듬해 큰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윤세훈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지요. 그것도 상위로 합격해 곧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설화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윤세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윤세훈은 한양에 올라가 첫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높지 않은 자리였으나 청렴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받으며 차근차근 벼슬길을 올랐습니다. 몇 해 뒤에는 현감 자리까지 올라 윤씨 집안의 명예를 회복했지요.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윤세훈의 출세 뒤에는 의로운 아내 설화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윤영감이 집안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 바탕을 닦은 이는 결국 며느리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소양도 이제는 억울한 여종이 아니라
집안의 귀한 식구로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설화는 소양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동생처럼 아꼈고 소양 또한 평생 설화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느 날 설화가 말했습니다. 소양아, 내가 좋은 혼처를 만나면 시집 보내고 싶구나. 아씨, 저는 평생 아씨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소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가정을 꾸려야지. 설화가 다독였습니다. 윤씨 부인 또한 이제는 소양을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애정이 자리 잡았지요. 그리하여 세월이 흐른 뒤 고을에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의로운 며느리 설화와 여종 소양의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의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